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 지방선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사실상 경기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년 전 16년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여당 민주당이 말을 바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민주당이 필사적 사수에 나서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 최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이 참석합니다. 중국이 참석자 격을 높인 건 한미일 협력에 무게를 두는 새 정부에 대한 견제로 해석됩니다. 하루 전 미국의 빅스텝의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270원을 넘었습니다. 1년 사이 건설 원자재 가격이 50%나 오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 중단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김포양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집단 농장에서 한국 어린이 5명이 무너져 내린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오는 9월 열릴 예정이었던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 패배 채 2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출마 지역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가 물려준 인천 계양을입니다. 일단 큰 연고는 없고 안정적인 국회 입성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자리를 비운 분당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두 거물이 이심 전심으로 맞대결을 피해갔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우연인지는 모릅니다만 두 사람의 빅매치는 일단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안철수 여야의 두 거물이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내면서 0.73%포인트로 승부를 가른 대선의 완결판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고이동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전 지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대선 패배 2달 만입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연고가 없는 계양을에 출마하는 건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자신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자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의도에 입성해 영선이란 한계를 극복하고 8월 전당대회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 전 지사에게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은 이 전 지사를 활용해 이재명 선거로 치르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방탄용 출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여러 수사에 대해 가지고 방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전 지사의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의 차출론이 거론되지만 정작 윤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비대위원장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김은혜 후보의 요청에 화답하는 형식의 출마를 선택했습니다. 분당갑은 특히 지난 대선 최대 쟁점이었던 대장동이 있는 곳이어서 이재명 전 지사와의 대결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있습니다. 안 위원장이 국회에 입성하면 다음 수순은 이준석 대표와의 당권 경쟁이 될 거란 전망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마지막 행사를 소화한 뒤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수도권 전체의 판세를 끌어올리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 진정 어린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허허벌판이었던 분당갑에 안랩 사옥을 처음 지은 경영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연고 없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고문을 비판했습니다.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선 주자급인 안 위원장이 러닝메이트 격으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를 지원하면 득표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상대 경선 후보보다 경쟁력이 월등히 앞선다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다른 공천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수 공천과 경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안 위원장에 대한 단수 공천 여부는 이르면 8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안 위원장이 국회 입성에 성공할 경우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로 스펙을 쌓았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를 근거로 한 후보자를 조국 전 장관 프레임 속으로 가두겠다는 의도가 역력해 보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인사청문 전국 최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을 지목해 허위 스펙 풀코스를 거친 것 같다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자택은 물론이고 관련자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후보자 딸이 여러 편의 논문과 책을 썼다고 한 일간지 보도가 주장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논문이라고 보도된 한 후보자 딸의 글은 실제로는 고등학생 수준의 에세이였고 전자책이라고 지칭한 건 자원봉사 자료였습니다. 게다가 한 후보자 딸은 고교 2학년으로 대학교 지원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국 프레임의 한 후보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원서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좀 덮어 씌우려고. 조 전 장관의 경우 청문회 전부터 위조 표창장을 대학 입시에 활용한 업무 방해 혐의 정황이 드러났었습니다.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표창장을 포함한 7대 허위 스펙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제 나흘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단 4명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민주당이 인준 절차를 미루면서 새 정부는 결국 내각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상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상황을 국민들이 합리적인 견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발목 잡기로 볼 것인지가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끝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총이 소집이 될 것이고요. 표결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오는 10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새 국무총리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까지 청문회를 끝낸 후보자 12명 가운데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보고서 채택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5명 후보자는 국민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천 내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취임식 전날인 9일에 잡혀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 당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윤석열 당선인 측은 다른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한덕수 후보자를 잡고 있는 모습은 새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고 성토했습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당의 입장을 윤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작년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다음번엔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약속했는데 번복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국회의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반격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로 한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의 약속이 월권이었다며 자기 부정까지 해가며 약속을 깨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석수는 그대로인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지 장용욱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입법 독주하다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이후 재협상에선 2022년 하반기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그런데 법사위가 중수청 설치의 핵심 상임위가 되자 민주당은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가 월권했었다며 이 약속을 파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전반기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합의를 하는 것은 좀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권 협상의 당사자로 지목된 윤 비대위원장도 후반기 원구성은 원내대표 간 협의할 내용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으로 이재명 방탄 입법을 완성하려는 의도라며 법사위를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으라고 반발했습니다. 정말 독설이자 뻔뻔스러움을 극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이후 2020년까지 16년 동안 법사위원장은 주로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고 특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은 정당에서 독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법사위는 야당 몫이라는 호소에 귀를 닫았지만 대선에 패한 뒤엔 다시 야당 몫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앞서 보셨던 민주당이 원구성 재논의를 주장하는 배경엔 검수완박 후속입법 처리를 위해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지키려는 속내가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어떤 자리길래 이러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법사위에서는 대체 뭘 하길래 여야가 이렇게 욕심을 내는 겁니까? 네,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개별 상임위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국회법에 따른 겁니다. 예. 체계 작구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진 않는지, 각 조항의 문구가 적정한지 살펴보는 건데요. 법 형식을 검토하는 거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에 길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부터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제한되면서 법사위원장이 막아서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로 가는 최종 관문인 셈이군요.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여야 누가 맡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로 뽑는다고 돼 있는데요. 13대 국회부터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나눠온 게 관례가 됐습니다. 13대 국회에서 16대 국회까지는 여든 야든 원내 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는데 17대 국회부터는 야당이 맡았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어려움을 겪자 법사위원장을 내줬던 게 시작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차리하게 되면 아무리 의석수가 많아도 법안 처리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셈인데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 통과를 추진했었는데 최연희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안건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영선 법사위원장도 내 손으로는 못 올린다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상정을 거부했는데 법안은 새해를 넘겨서 새벽에 겨우 처리됐습니다. 또 2015년 민주당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50여 개 법안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새누리당에서는 이상민 방지법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21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등의 입법이 가능했던 이유도 야당 반대에도 법사위원장이 고유 권한으로 법안을 전체위에 올려서 통과시킨 게 컸습니다. 고의로 심사를 지연한다든지 자구 해석이라든지 시간을 정해진 만큼 또 끌 수가 있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마지노선이 법사위로 화력이 집중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군요. 법사위의 권한이 너무 강한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보완 수단을 마련하든지 좀 보완이 필요하긴 하겠는데요. 네, 사실 법사위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안 처리 지연 수단이 된 건 국회법에서 체계 작구 심사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을 없애자
아니면 이 기능을 국회의장 아래로 보내자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결국 지난해 9월 체계작구 심사 기간을 60일로 줄이고 체계작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체계작구 심사와 다른 심사를 누가 구분할 거고 그 경계가 명확하냐는 얘기야. 법사위를 통과하는 게이트키핑 역할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법사위라는 걸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자리 갖고 이렇게 다투기보다는 차제에 좀 제도 개선 노력도 했으면 좋겠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누가 올 것인지 굵직굵직한 참석자들의 면면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이자 2인자인 왕치산 부주석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미일 협력 기조에 대한 견제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취임식은 국민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기획이어서 화려한 축하 공연 없이 장애인과 다문화 그리고 청년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홍현주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시진핑 집권 1기 반부패 사정을 주도했고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새로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축하와 앞으로의 유대관계를 좀 돈독히 하자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시 주석이 이례적으로 당선인 신분의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 통화한 데 이어 역대 최고위급을 파견한 건 한미일 삼국 관계에 대한 견제 성격도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선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에모프를 단장으로 인기 소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씨 등 한국계 인사들이 찾아옵니다. 일본에서는 친한파 하토야마 전 총리 외에 하야시 외무상이 참석할 전망인데 이 경우 4년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가능합니다. 이번 취임식은 국민에게 가까이 간다는 컨셉으로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는 장애인과 탈북자, 다문화 가정 등 국민 희망 대표 20명과 함께 저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축하 무대 역시 다양성과 화합을 주제로 꾸며집니다. 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대구 카톨릭대학교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국악을 사랑하는 소녀 다니엘라와 웃는 아이 공연단. 윤 당선인은 처음으로 마련된 돌출 무대를 통해 관객 속으로 다가가 취임사를 발표하고 카퍼레이드 등 행사 없이 용산 집무실로 이동해 대통령 업무를 시작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작년 1월 해리스 대사가 떠나고 16개월 동안 비어있던 주한 미국 대사 인준안도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새로 오는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통으로 잘 알려진 필립 골드버그인데 골드버그 지명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0일 전에 부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미국 상원 인준안이 현지 시각 5일 가결됐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전통 외교관 출신으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총괄을 맡았던 대북제재 전문가입니다. 청문회 당시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 부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용을 자제해왔던 CVID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대북 기조를 보여왔습니다. And doing all possible to defend against a rogue regime in North Korea that is. 골드버그 지명자가 부임하면 지난해 1월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사퇴한 이후 16개월간 이어진 대사 공백 사태도 해소됩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전에 부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백악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철통 안보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 on the agenda, including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is ironclad.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해단식을 갖고 50일 동안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인수위는 스스로 90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자평했는데 집무실 이전과 검수 안박 등 굵직한 이슈에 밀려서 새로운 국정 이정표를 알리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인수위 직원 얼굴로 모자이크에 만든 초상화를 선물 받고 윤석열 당선인이
어퍼컷 세리머니로 화답합니다. 해단식에 참석한 윤 당선인은 역대 정부 중 가장 훌륭한 인수위였다고 격려했습니다. 숨가쁘게 뛰어왔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인수위에서 정부 출범 준비를 한 예가 과연 있었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잘못을 수정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잘못된 것들 그냥 빡빡 지우고 또 새로 제대로 그리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수위는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부동산 정상화, 탈원전 폐기 등 110개 국정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MB노믹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같은 뚜렷한 어젠다는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인수위 기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신구 권력 갈등, 검수완박 등이 이슈의 블랙홀이 됐습니다. 인수위 차원의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수위는 공약 반영률이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높았다며 100점 만점에 90점이라고 자평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은 공약 후퇴 논란에도 직면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어제 금리를 올리면서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배제해서 경기 침체는 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시장은 결국 경기 침체가 올 거란 우려를 표한 건데요. 원달러 환율은 1270원을 넘겼고 국내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먼저 김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미 연준의 빅스텝 발표에 3% 가까이 오르며 안도했던 미 증시.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나스닥이 5% 가까이 폭락하는 등 추락세를 타면서 전날 상승분을 되돌렸습니다. 하룻밤새 우리 돈 1,740조 원의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시장이 우려한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은 피했지만 이러다 인플레도 못 잡고 허겁지겁 긴축에 나서다가 결국 리세션, 즉 급격한 경기 둔화를 맞을 거란 아래 공포가 증시를 덮친 겁니다. 실제로 물가가 더 꺾일 수 있겠느냐. 파월 의장의 멘트에 행복했다가 그 다음에는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 된 것 같아요. 충격파를 맞은 우리 증시도 1% 넘게 하락하며 2,640선에서 장을 마쳤고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은 1272.7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다. 환율은 1290원 수준을 열어놓아야 될 것으로. 긴축 충격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당분간 국내외 금융시장은 큰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피어오른 경기 침체 공포는 당장 한국 경제에도 더 큰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성장률 하락이 점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 부담까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국수는 한 그릇에 10,000원, 치킨은 한 마리에 2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물가를 펄펄 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전기, 가스, 수도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성장률 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IMF와 메리츠증권은 우리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을 각각 2.5%, 2.6%로 낮췄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국내 내수도 더 어려워질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여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율 인상도 예전과 달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개선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치솟는 수입 물가 탓에 인플레를 가속화시키고 수요는 위축시켜 우리 경제의 발목을 더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미 금리 역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경기를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경기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상황이 당연히.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저성장,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의 사면초가 속에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1년 사이 철물과 목재 등 건설 원자재 가격도 50% 정도 크게 올랐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전국 200여 곳 건설 현장 공사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타워 크레인이 줄줄이 멈춰섰고 공사장 일대가 한적하기만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체 파업에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철근 콘크리트 업체 60여 곳이 오늘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공사장 200여 곳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을 기존 계약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물과 목재, 합판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50% 올랐고 인건비도 30% 정도 늘어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는 오는 9일쯤 장기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버티다가 지금 오늘 이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청에 좀 정액 협조를 구하는. 지난달 20일 첫 파업에 나섰던 호남과 제주에서도 합의가 늦어지는 데다 부산과 경남의 일부 레미콘 노조까지 오는 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건설 현장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김포의 한 공장에서 이른 아침 3.5톤짜리 대형 질소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공장 건물이 폭격을 맞은 듯이 주저앉았고 자동차는 찢겨나갔습니다. 근로자 6명이 다쳤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외부에서 질소가스통이 갑자기 폭발합니다. 붉은 화염과 희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퍼지고 폭발의 위력에 주차된 차량이 종이장처럼 찢어집니다. 꽝 하는 소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하다가 이제 그 소리 듣고서 전쟁 나가고 화를 나왔잖아요.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김포 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 고열 처리 금속을 식히는 데 쓰는 높이 7m짜리 원통형 3.5톤 질소가스통이 폭발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부서지고 주저앉았습니다. 폭발의 위력에 공장 건물 파편이 20m 떨어진 이곳 인근 공장까지 날아왔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가면서 인근 공장 6곳과 주차된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6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과 지자체는 부서진 건물 7채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진단에 착수했습니다. 혼나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이런 안전진단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말아야 될 거지. 폭발 사고가 난 질소가스통은 일주일 전쯤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질소가스통 설치와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성입니다.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이번 주에도 하루 확진자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스크 업체는 웃지 못했습니다. 존폐 위기에 선 마스크 업계를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한 마스크 제조 공장입니다. 제조 설비 36대 가운데 돌아가는 건 고작 6대뿐. 재고를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도 400에서 500만 장 정도. 창고엔 부직포 등 부자재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공장을 증설하고 직원도 60명까지 늘렸지만 최근 40명을 내보냈습니다. 하루에 일반 마스크를 100만 장 넘게 생산하던 업체입니다. 지금은 5만 장 정도로 대폭 줄였지만 이마저도 남아 도는 실정입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로 주문량은 더 떨어졌습니다. 마스크 해제가 되면서 모든 거래처들이 또 스톱이에요. 안 합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에 정부가 설립 허가를 간소화하면서 제조업체는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업체 간 경쟁으로 급기야 개당 10원짜리 마스크까지 등장한 상황. 결국 한 공장은 투자비를 포기하고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한국기계는 2억 8천, 3억까지도 달라고 그랬고 그게 500만 원 주고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요?
정부가 한 수출판로 지원 약속을 지켜달란 요구가 나옵니다. 지금 한국은 이제 CE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FDA 기준으로 식약처 기준을 바꿔서 미국이나 일본 동쪽으로 수출을 장려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폐업에 내몰리는 국내 업계 위기를 외면하지 말라는 호소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어린이 장난감과 학용품 인기가 더 높아지는 가정의 달입니다. 아이들이 만지고 쓰는 물건인 만큼 KC 인증제도 꼭 살펴보실 텐데요. 인증제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난감 제조업체를 48년째 운영하고 있는 소재규 씨. 300여 개 장난감 인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만 매년 1억 5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제품 하나 개발하면은 평균 1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 인증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증 비용 때문에 제품 개발도 안 하고 굉장히 업체가 어려움을. 중소기업 중앙회가 국내 장난감과 학용품 업체 205곳을 조사한 결과 4곳 중 3곳은 국가 인증 통합, KC 제도가 부담이 크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난감 색깔이나 무늬만 바뀌어도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고 5년이 지나면 인증 유효 기간이 끝나 제품이 달라진 게 없더라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업체들이 인증 한 번 받는데 3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인증비로 평균 1,546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실정. 완구업체 매출의 3.7%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인증 부담 때문에 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유효기간이 좀 더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증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기업이 스스로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유럽처럼 사전 규제 대신 사후 안전을 강화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브라질의 한 집단 농장에서 한국인 어린이 5명이 공사 현장의 토사에 휩쓸려서 숨졌습니다. 워낙 급작스럽게 많은 양이 무너져 내리면서 피할 새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건물 아래로 흙더미가 쓸려 있습니다. 산사태가 난 것처럼 배관만이 아슬아슬하게 남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낮 12시쯤 브라질 바이아주의 한 농장에서 한국인 어린이 5명이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11살 2명, 7살 2명, 6살 1명이 농장 정화조 공사장에서 놀다가 흙더미에 깔렸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땐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이 농장은 교민들이 집단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경찰 부검 결과 토사로 인한 질식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공사업체 측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을 추모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장례식은 지난 월요일 치러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하면서 2차례나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오늘 수용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찰에 죄송하다는 사과를 남기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식에서 국회로 돌아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된 이후에 극명하게 갈린 두 사람의 퇴임 순간을 주원진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퇴임식 대신 대검찰청 로비에서 마이크를 잡고 검찰 구성원에게 사과와 함께 간단한 소감을 밝힙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년 넘게 남았지만 검수완박 저지 실패 책임을 진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 3명 중 2명이 임기 2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됩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임식에서 국회로 돌아가 못다 이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을 떠나는 두 수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수도권 차장검사는 김 총장이 검찰개혁으로 박 장관과 코드를 맞추더니 결국 친정에 검수완박 대못을 함께 받고 떠났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도 치러집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아니라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로 나누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이 분열하면서 진보 진영의 조희연 현 교육감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고 이번에 3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역시 중도 보수 진영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선거전이 과거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부 장관 출신의 이주호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단일화를 호소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한송원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이주호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가 천막을 치고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중도 보수 후보가 단일화만 된다면 후보직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단일화에 들어오셔서 같이 해주신다면 저는 정말 과감하게 사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이 후보와 함께 박선영 전 의원, 조영달 서울대 교수, 조전혁 전 의원 등이 나섰는데 이주호 후보는 앞으로 4년 동안 또다시 아이들을 좌파 교육감에 맡길 수 없다며 지금 흩어지면 죄인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단일 후보로 선출됐던 조전혁 후보와 이 과정에서 이탈했던 조영달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고집하면서 재단일화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진보 진영에선 지난해 12월 해직교사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현 교육감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조 교육감은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도 보수 진영 분열 여파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보수 성향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더 높았지만 1위 후보는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벌써 반갑습니다. 1년쯤 된 거죠? 예, 벌써 1년 지났네요. 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민주당 송영길 이제 상대 후보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오 시장께서 밑그림만 그리다가 시간 다 보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본인은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한 10년 동안 전임 시장님 일을 정리하자니까 밑그림도 그리긴 그려야 되겠죠. 그런데 뭐 밑그림만 그리기야 했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뭐 저는 밑그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관변단체이면서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그런 그 단체들의 서울시 예산이 많이 흘러들어가는 거 절반 이상 막아내는 작업이 큰 밑그림 중에 하나였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서울시의 10년 뒤 비전을 그리는 서울비전 2030을 통해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하고 글로벌 선도도시 만들고 또 매력적인 어떤 뭐 국제사회로부터 매력을 인정받아서 뭔가 기업도 들어오고 또 관광객도 들어오는 그런 서울시 만들겠다는 밑그림 그려서 한 70개 정도의 세부 사업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게 다 밑그림이라면 밑그림이죠. 이제 특히 이제 서울시 의회의 구성 문제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던데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진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많이 어려웠죠. 뭐 기싸움도 좀 있었고 그래서 참 공 많이 들였는데도 결국은 뭐 예산 다 깎이고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공약했던 것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한 셈인데 이제 성에 차지 않죠. 스스로 그 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미리 자제를 한 것도 많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뛰어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방송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 시장께 기대했다가 좀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글쎄요. 뭐 특정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이 시장의 권한 바뀌기도 하지만 또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송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수정을 가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도움이 되는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다음 선거 얘기 좀 하죠. 역시 서울시는 부동산 문제가 지금 뭐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같아요. 그런데 어제 송영길 후보도 나와서 이제 공급 확대하겠다, 뭐 세제 좀 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오 시장님의 보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갑자기 송영길 후보께서 본인이 원래 지론이 저하고 또 같았다 그런 말씀을 요즘에 자주 하세요. 예. 그게 정말 그렇게 소신이었다면 문 대통령하고 단판을 지어서라도 바꿨어야죠. 그게 집권당 대표급에 해야 될 도리죠. 예.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저는 양손에 신중과 신속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신속한 공급과 신중한 속도 조절을 통해서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빨리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 예. 이것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제가 구사했던 정책이고요. 예. 타이밍이 시적절하게 선택이 돼야 이제 그 두 가지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신속 통합 기획이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매우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는데요. 예.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지금 53곳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예. 굉장한 그 진전 속도를 보이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모아타운이나 예. 또 뭐 상생주택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지금 시장의 반응이 아주 좋은 예.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들이 잘 그런 진행이 되고 것들은 있고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과 좀 다른 것입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 네, 완전히 다르죠. 예. 빠른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한 4, 5년 내로 입주가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주거 취약계층,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싸구려 주택이 아닌 예. 그런 임대주택을 만들어 드린다는 발표를 해서 지금 굉장히 야심찬 시작을 시작했고요. 예. 그거 외에도 부동산 정책은 지금 뭐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예를 들면 자산 형성을 하고 싶은데 좀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이나 지분 적립형 분양을 통해서 일정 부분 자산 형성도 가능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집값이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 너무 비싼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말씀을 자꾸 하시면 또 그 지역의 집값이 또 폭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죠. 그거 두려워서 안 하다가 오늘날 이런 사단을 벌여놓은 거거든요. 예. 한마디로 그 핑계를 댔던 거죠, 문재인 정부는. 예. 근데 뭐 그 서울은 이미 땅이 없기 때문에 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길을 건드리면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걸 피하게 되면 계속해서 엄청나게 부족한 주택 사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정책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검수완박 상황에서 지난번에 조금 혼자서 반대 목소리를 내셨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때는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뭐 국무회의 분위기가 좋기야 했겠습니까? 예.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작년부터 들리는 얘기가 예. 경찰에 사건이 쌓이기 시작한다. 예. 그러니까 범죄 피해를 본 분들은 빠른 속도의 범죄자 처벌이 굉장히 기요한 겁니다. 예. 특히 이 재산 범죄를 비롯해서 피해가 큰 범죄의 경우에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경찰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뀐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면 더 빠른 속도로 사건이 적체가 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질 겁니다. 그건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 피해자 검수완박법이 범죄 피해자 방지법이다. 범죄자 보호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용산 국방부로 옮기게 되면 그 주변의 혼잡 문제라든지 뭐 보안 문제라든지 또 그 주변 개발 규제가 되면서 재산권 침해 이런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통합해서 별 문제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여러 번 당선인과도 확인을 했고 또 실무자들끼리도 논의를 했고요. 예. 절대로 건축적이나 건축학
건축적이나 도시계획적으로 영향받을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뭐 고도 제한 같은 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사례가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예. 그 38층짜리 2개 동 주상복합 건물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난주에 통과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대통령 옮기시는 집무실에서 한 700m 떨어져 있는 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예. 문제 없다. 자, 어제 송영길 후보께서 나오셔서 서울에 유엔 제5본부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뭐 평가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유치하면 좋죠. 예. 국제기구 들어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유엔 5본부가 들어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데 전쟁 상황까지 간 상태에서 그런 걸 의식해서 과연 미사일을 쏘지 않을지, 또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나 인천에는 포탄이 떨어져도 된다는 얘기인지 아마 본인이 좀 이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옳을 것 같고요. 특히나 그 기구가 들어오면 뭐 일자리가 2만 개 창출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정도 뭐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오늘은 워낙 제한된 시간이어서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월 개최 예정이었던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정책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1년 뒤 개최가 유력합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올림픽 다음 가는 아시아의 스포츠 축제, 아시안게임이 결국 미뤄졌습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오늘 회의에서 9월 개최 예정이던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개최 시기는 내년 중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달 청두에서 개최 예정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역시 함께 연기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엔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칭링, 즉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최 예정지 항저우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도시 전체가 한 달 넘게 봉쇄 중인 상하이와 불과 200km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어제 정치국 회의에서 칭링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방역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봉쇄에 현지 민심은 극도로 악화된 상황. 살아있는 노인이 시신 운구 가방에 담겼다가 뒤늦게 발견되고 시민의 저항을 상징하는 노래가 아파트에서 울려 퍼지는가 하면 의료진이 노인 환자에게 발길질을 가하는 영상이 퍼져나가는 등 도시 전체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오는 10월엔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까지 앞둔 만큼 세 번째 연임을 노리는 시진핑이 아시안게임 개최라는 모험수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고대 로마 유적지 폼페이에 비극 시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 장면들이 벽화로 치장돼 있고 현관 바닥엔 이런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개가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으르렁댑니다. 거기 쓰인 라틴어 카베 카넴, 개조심입니다. 우리도 예전엔 맹견주의, 개조심 팻말을 내건 집을 쉽게 볼 수 있었죠. 시인 유치와는 그런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대문 안에 사나운 개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인 개에겐 미안한 일입니다만 단어 앞에 개자가 붙으면 가짜, 저질, 천박 같은 이미지가 돼버리죠. 막돼 먹은 개 망나니와 개고기, 언행이 몹시 더러운 개차반이 그렇습니다. 주인 믿고 지저대는 개를 시인이 나무랍니다. 주인 나오면 극성으로 지저대고 물려고 덤벼드는 저 개는 지가 개가 아닌 줄 아는 모양이다. 뒤에서 바람 부니 아무렇게나 어떠리. 비서는 입이 없다고 합니다.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나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뒤에서 그림자처럼 일하는 건 모시는 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의전 담당이라면 더더욱 그래야겠죠. 그런데 입이 클 뿐 아니라 무척 걸기까지 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대통령 비서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가 며칠 새 거듭 공언했습니다.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고. 그는 야인이었던 문 대통령의 히말라야 트레킹에 동행했습니다. 청와대에도 따라갔을 때 저급한 성인식을 쓰댔던 책이 문제가 됐지만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가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도 청와대는 첫눈 오면 보내주겠다며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연출한 이벤트들은 주인공들은 소품, 대통령이 주역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분야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친 비판에 대놓고 응수하고 공격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입조심시키는 사람이 안 보여서 저는 청와대엔 어른이 없나 보다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청와대 안 쓸 거면 우리가 쓰겠다고 이죽거렸다가 대통령이 경고한 게 그나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한 정권의 하산을 바라보는 소회가 한둘이겠습니까만 누군가를 시도 때도 없이 보지 않게 되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어버리겠다는 말을 주군을 지키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해야 할지 지지층을 향한 일종의 정치적 마케팅으로 봐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씁쓸한 건 이 정도의 품격을 지닌 사람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청와대를 떠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대통령의 소망이 뜻대로 될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집 지키는 개가 아무나 물면 결국 그 피해는 집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5월 6일 앵커의 시선은 카웨 카넴이었습니다. 요 며칠 화창한 날씨 맘껏 즐기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좀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도 있습니다. 양은 5mm가 채 되지 않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밤 사이에만 잠깐 내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낮 동안에는 다소 더우셨을 텐데요. 일요일에는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은 24도까지 올랐다가 모레는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기온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날씨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안 쪽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청주와 대전은 24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가 25도, 대구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6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